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북방민족사 개통과 흐름 이제 네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선 전기. 이 중국 중심의 역사 건축의 또 하나가 뭐냐면 1368년에 몽골이 원나라가 망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안 망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언제 그 몽골이 무너지느냐? 청태종 때 1635년에 그 원나라의 그러니까 아흐몽골 올로스의 마지막 칸이 린탕칸인데 린탕칸이 결국에는 만주한테 밀려서 결국에는 북쪽으로 갔다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부인이 그때 징기스칸 때 있었던 깃발과 쿠빌라이가 가졌던 옥새 그걸 가지고 데칸한테 와요. 무릎을 꿇어. 그리고 그들이 데칸의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청태종. 그래서 지금도 심양에 가면 그 부인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둘이 그 몽골계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만주계고, 그리고 본부인은 원래 만주계. 그래서 만주, 몽골. 그러니까 오비제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1635년에 몽골이 망한 거예요, 완벽하게. 네. 자, 그럼 몽골이 망해서 있냐? 끊임없이 중국하고 싸우고, 후반부에는 만주 쪽과 싸우죠. 그때 그 몽골족들이 정통성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쿠빌라이로부터 이 세계를 지배할 권력을 가졌다. 근데 그걸 누가 인정했냐 이거죠.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교황이 예전에 로마의 땅은 너희가 다스려라는 정통성, 로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 주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 쿠빌라이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주도권은 누가?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힘은 없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달라이라마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조선 전기는 바로 북원이라고 불렀는데요. 북원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원나라가 북쪽으로 갔다는 의미인데 누가 이렇게 했냐? 최영이 최초로 부여한 거예요. 왜? 명나라는 한 번도 원을 쓴 적이 없어요. 뭐라고 썼다고 했죠? 북노. 자, 그래서 근데 고려에서는 결국에 뭐예요?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 누가 연합을 해야 돼요? 원나라가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나라 세력이. 그때 북원의 대칸이 누구냐? 고전에. 바로 기황후가 낳은 아유시리 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유시리 다라가 대칸이 된 거예요. 북쪽에 가서. 근데 그런 역사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1368년에 명나라가 등장하고 그것은 명나라가 원나라가 지배했던 땅의 남쪽을 지배한 거죠. 그냥 대칸이 지배했던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적 시각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맨날 1368년에 원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했대요. 망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물러간 거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때 그 북쪽에 그 여러 종족 연합이라고 했죠. 그때 동쪽 지역의 가장 큰 연합 세력이 달단, 타타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이 와랄, 오이라트와 타타르라는 두 개의 종족이 쿠빌라이 칸의, 그러니까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의 정통성을 놓고 다퉜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다툼 속에서 항상, 이들이 쿠빌라이 칸의 그 정통성을 뭐예요? 티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는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의 수장이, 그래, 쿠빌라이로부터 이었던 땅의 정통성이 와랄이나 달단에 있어. 그러는 순간 명나라는 뭐가 돼요? 불법전관 도둑놈이 되니까 명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티벳. 이름 붙여주고 막 그냥 우회대하고 막 이 경쟁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나라 이름이 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흐몽골 올로스에 그냥 아흐몽골 올로스. 그런데 주체 종족이 타타르가 잡기도 하고 오이라트가 자체하고 오이라트에도 여러 부족이 있죠. 가장 강력한 4개 부족이 있듯이 타타르도 36개 부가 있었어요. 36부. 그러니까 부가 한 70, 80개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부, 호쇼토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별개로 독립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북방민족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이제 명나라고 여기 보면 여기 북원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타타르. 그러면 왜 이 지도가 나오냐? 이 지도는 제주도니까 이렇게 썼죠. 우리나라 지도에는 북원이라고 없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오이라트라는 이름 있죠? 타타르. 그래서 요게 이른바 북언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독립된 게 뭐냐면 올랑게부. 예. 우랑카이. 그 우랑카이가 몽골계와 여진계가 합한 거예요. 그 오랑카이부의 이성계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3만호 가운데 하나.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성계를 지지하면서 그 이방원의 그 반란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랑캐는 뭐가 돼서 세종대왕이 용비어창가를 쓰면서 오랑캐, 나쁜 놈. 그래서 그때부터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예. 예. 오랑캐는 올랑계부입니다. 그러니까 용비어청가는 세종 때 남방계, 그러니까 오늘 조선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가 이제 북방계를 완전히 버리고 오랑캐로 딱 규정하여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고구려 백제에 이어지는 만주 요동의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이제 잊혀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만 내세우면 태조 이성계의 유야도 회군이 국가적 충절에 의한 회군이 아니라 개인적 야망에 의한 걸 화가위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집안을 바꿔서 나라를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몽골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쪽 몽골을 타타르부, 그 다음에 이쪽을, 잘못했습니다. 막서가 요거 바꿨습니다. 막서 몽골을 오이라트, 그 다음에 여기 막북 요것을 칼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칼카를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칼카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몽골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이라트와 타타르는 만주족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만주족들이 타타르를 완벽하게 끌어들여서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오이라트는 공격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오이라트의 나라 이름이 준가르 칸국이에요. 그 준가르 칸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땅을 새로운 땅, 신강이라 이름 짓고 이제 중국 땅으로 편집시킨 사람이 걸륭제입니다. 그리고 걸륭제는 자기 칠순 행사 때 그것을 열화성에서 하게 됩니다. 그 축하연을.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연암 박지원이 가서 열화일기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골 계통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몽골의 마지막 제국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때 북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크게 타타르와 오이라트가 있었고, 그리고 막북에는 칼카가 있었다. 그리고 이 칼카 공화국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몽골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주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는 이제 만주, 그리고 몽골계가 세운 마지막 제국, 준가르 칸국. 이게 등장합니다. 여기 준가르라고 있죠? 그러니까 1758년이니까 금방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정조임금이 1776년에 왕이 됐잖아요. 그때 준가르 칸국이 있었다고 하면 금방 이해하시죠? 이 준가르 칸국이 완전히 소멸된 게 걸륭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북방민족을 전부 통일한 후에 고스란히 그것을 오늘 중국 한족한테 바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중국인들은 오랑캐라고 불렀던 놈들이 오늘날 중국이란 땅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 아이신교로는 우리말로 아쇠,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순수 우리말 아쇠. 그리고 교로라는 것은 피부치. 그래서 이들은 아이신교로를 그 만주 원류에는 뭐 썼냐? 만주실록에는 금족이라고 썼어요. 황금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신기로. 근데 그 신자가 발음을 신으로 하면 안 돼요. 새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세문안. 새. 그래서 아쇠. 순수한 우리 황금. 아쇠. 전 다 알아요. 박쇠. 동. 구리쇠. 철. 껌따는 말. 우리 흥룡강을 뭐라 그래요? 아무르라고 하잖아요. 흥룡. 아무. 무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금 중에 이제 주석. 불쇠. 예. 불쇠.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신교로 누르와칠 때 누르는 돼지란 뜻이고요. 까라는 것은 껍질. 치는 높임말. 돼지 껍데기 어르신. 우리가 깝친다 할 때 이거거든. 얼굴에 약간 깝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누르하치는, 돼지라는 것은 가장 숭배한 토템이에요. 애들이, 만주족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
까치가 되는 거죠. 소, 가죽, 어르신. 예. 가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죽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수장의 뒤에 이렇게 걸려있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과 모든 정치 권력의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방민족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권이라고 하는 거와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은 이제 주로 나무떼기를 엮은 게 책이고, 그 다음에 소나 말의 등짝을 펼쳐서 거기다 세우면 그게 권이에요. 그래서 100권이라는 것은 그 두루마기에 써 있을 양이 100개 정도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소책과 대책이 있는데 대책은 16개, 소책은 8개. 그 두루마기에 쳐서 고개 썩혀 있을 정도. 그래서 우리 사마천 사기가 120권, 우리 삼국사기 50책. 그러면 고구려 6기는 몇 권일까요? 고구려는 국초에 6기가 있는데 100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권이 사기가 120권인데 황제 헌원부터 한문제 바로 전까지 썼잖아요. 자, 그러면 대략 2300년, 400년 쓴 거잖아요. 120권에. 근데 고구려는 국초에 6이 100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구려 국초부터 2000년 가면 어디겠습니까? 단군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100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6이 100권을 이문진이 뭘로요? 친집 5권으로 했다는 게 기록에 나오잖아요. 5권을 요하겠다고. 그 이문진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익산이 씨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역사를 너무 몰라요. 안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포고리 옹수는 포고리라는 것은 붉은 해, 붉은 해라는 뜻이고요. 옹수는 큰 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웃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건 형님이라는 뜻이고요. 웃은 말 그대로 위. 그래서 붉은 해 옹순. 그럼 붉은 해면 붉은 해. 바로 거란 아구타, 그래 거란족의 그 야율 아복에 가졌던 이름이 붉은 해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누가 이름을 가졌죠? 붉은 해? 박격거세요. 박격거세 이름이 붉은 해예요. 불구내. 근데 우리말로는 붉은 해. 그래서 박자도 박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박격거세의 이름은 혁이잖아요. 붉은 혁이잖아요. 그리고 거서는 크신칸, 거서간. 그걸 모르면 실제 그러니까 우리 말도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의 이곳을 우리는 흥경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이제 만주족 신빈이라고 부른다. 만주족 자치죠. 근데 예전에 흥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흥경이 있는 그 성 이름을 혁도 아랍이라고 했고요. 이 혁도 아랍은 흥경성.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을 모신 것은 영릉. 지금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바로 1932년도에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른바 양세봉 장군이 있었는데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 여기를 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여기를 한 6개월인가 지배했어요.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를 합니다. 항일 독립군 3대 전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잘 아실 거예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릉과 흥경성 전투. 세 번째는 지청천 장군이 발해 지금의 상경용천부에서 일으켰던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전투는 어디서 나왔냐면 암살의 첫 장면에서 전지현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암살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막 기관단적으로 쏘니까 걔를 죽이기 위해서 총으로 딱 쏴주고 가죠. 그 사건이 바로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족이 있던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서 제일 먼저 이곳을 차지해서 이곳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고 그 맥락 속에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그 맥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흥 무관학교죠. 그런 역사의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만주족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만주족에 저항했던 그러니까 만주족 바로 전에 이제 오이라토와 중가르버가 그 누르하치가 아니라 쿠빌라의 칸에 정통성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제 명나라도 무너졌어요. 청나라가 등장. 그러면 이제 청나라와 정통성을 놓고 싸워야 되겠죠. 그때 그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세운 제국이 마지막이 준가르 제국입니다. 이 준가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걸중제 때 무너지면서
여기를 초토화시켰어요. 몽골족 한 명도 여기서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니까 여기서 살다가 쫓겨갔던 위구르족들 어떻게 했어요? 때는 이태다 하고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위구르 자치구예요. 지금. 근데 위구르 자치족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나라를 잠깐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그 위구르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일국 사회주의 운동한다면서 다 중국한테 바쳤고요. 내몽골도 사실은 중국한테 바치고요. 티벳도 결국에는 바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모택동과 등수평으로 이어지는 중국 민족주의 공산당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나의 공산당이면 다 민족이 없어지고 일국 사회주의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저렇게 중국이 그러한 연장성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어머니는 10대 이미 혁명을 했던 혁명군이고요. 연안 장정을 할 때 연안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시진핑 아버지예요. 그때 나이가 18인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령관이 오니까 그 지친 사람이 너 말고 사령관 와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내가 사령관이다. 그게 바로 시진핑 아버지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왜 민족주의냐? 아버지가 가장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런 걸 몰라요. 너무나. 자, 그래서 이 강희제가 이때 이제 원정을 했고요. 물론 이때는 완전히 지배하고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가로에서는 티벳을 불러서 정통성을 가졌고,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제 걸륭제 때 완벽하게 여기가 평정되면서 여기에 위구르족들이 왔다. 이런 역사니까요. 지금 우리가 위구르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쪽이나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티베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상 이제 북방민족 3000년 흐름의 마지막입니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때 우리는 고구려 부여,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민족적 정체성이 이때 상당 부분 상실되고 이제 유교와 농업이 결합되고 사대부가 결합되는,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변화의 시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자본주의가 되고 해양시대가 되고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의 기본 질서거든. 그다음에 농업 철저한 질서예요. 사대부 학문 지식을 가진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속성 중에 가장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가 유교 자본주의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인데 그냥 패거리들이 조금 가족끼리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폐해적 자본주의죠. 왜냐하면 유교든 뭐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를 균등하게 하면서 국가의 부가 커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공평하게 일으키냐. 거기에 이제 바로 노동, 생산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에 그런 이제 북방적 전통을 잃어버리면서 만주에 대한 모든 관심은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그냥 총 하나 들고 저벅저벅 와서 러시아가 그냥 거적한 거고, 만주족의 주인이었던 만주족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니하오무 하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무너지고 몽골처럼 만주로 못 와버렸어, 이 바보들이. 그리고 일본군이 앞세워서 만주국을 세웠으니 그것은 항일 전쟁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 괴뢰도당이 돼버린 거예요. 만주족이 항일을 통해서 성장했다면 오늘 만주 땅은 우리와 함께 분할했겠죠. 남만주는 우리 거, 북만주는 너희들이 갖거나, 동만주는 우리 거, 서만주는 너희들이. 근데 만주족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정통성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다 중국한테 헌납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점을 해서 북방민족사 3000년의 역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